마지막 서브타이틀 연출처럼 이번 화는 여러 반전의 요소가 있었는데 끝을 볼 줄 알았던 대제주교가 물러가고 예상치 못한 대정령의 등장과 로이를 통해 보여지는 요시와의 회상이 있었습니다. 정령기사인 율리우스는 육속성에 준정령 등을 이용해 싸우는데 6정령을 전부 결합한 크라우 젤리아 외에도 이하, 아로를 활용한 공격과 쿠아를 활용한 치료도 가능했습니다. 율리우스에게 있어서 알크라우 젤리아는 비장의 수였지만 로이는 이 기술을 포함해 다른 기술도 이미 아는 것처럼 손쉽게 피해냅니다. 율리우스는 정령들을 불러 하나는 리카드의 치료를 부탁하고 하나는 자신에게 붙여 빠른 속도로 다가가 걷어찹니다. 이때 도움을 준 정령은 물의 쿠아, 양의 인 외에도 잘 보이진 않았지만 음의 네스까지 세 정령이 있었습니다. 율리우스가 뛰어간 순간 양의 정령과 함께 음의 정령도 따라와 양은 율리우스에게부터 신체 능력 향상을, 음은 로이에게부터 신체 능력 저하를 일으켜 공격에 성공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화에 나온 것처럼 폭식은 먹는 행위로 그 사람의 기억과 경험을 이용하고 검술이나 격투술, 마법까지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율리우스가 쓰러진 상황에서 리카드는 로이가 재현한 마법을 포효파 한 번에 정리합니다. 1기에서 미미남매가 마녀교를 소탕할 때 쓴 포효파도 리카드가 가르친 것이라고 하니 이번에 보여진 것이 오리지널이었습니다. 로이를 만났을 때부터 율리우스가 느낀 위화감의 정체를 드디어 알 수 있었습니다. 로이의 대사로 짐작할 수 있는 건 1화 등장이 마지막이었던 율리우스의 동생 요시와 유클리우스가 폭식에게 먹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화에서도 율리우스는 요시와를 전혀 떠올리지 못하는데 이는 모두에게서 잊혀진 램의 케이스와 흡사했습니다. 람에게 잊혀진 램처럼 율리우스의 입장에선 자신에게 동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토가 한동안 등장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오토를 걱정할 때도 폭식에 관한 편지를 맡으러 간 요시와를 언급하거나 율리우스가 동생을 걱정하는 장면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로이의 영문모를 말해 혼란스러운 율리우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격분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2화에서부터 등장한 오프닝 속 삼과나무는 이번 에피소드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리제로 세계관에서 사과는 삼과라고 발음되었는데 삼과나무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말하는 로이의 말은 존경보단 원망이었습니다. 뒤에서 라이가 램의 기억을 통해 흉내를 냈듯이 이번 화 내내 로이는 요슈아의 기억을 들여다보며 말했는데 로이의 1인칭인 우리를 나로 치환하고 그것을 요슈아라고 보면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리카드의 이름을 진작 알고 있었고 율리우스의 여러 기술도 알고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중간중간 요슈아를 흉내내는 듯한 말투에서 1화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형님 자랑을 늘어놓으며 남다른 형제애를 보여줬던 요슈아의 모습과 달리 로이를 통한 기억에선 율리우스가 밉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간략하게 나타난 애니 속 율리우스와 요슈아의 이야기는 한 단편에서 다뤄집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어릴 적부터 요슈아는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대대로 기사를 배출해온 가문에서 요슈아는 검도 들 수 없을 정도로 허약했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대신 책이나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요슈아도 율리우스도 어렸던 때 앞날에 대해 고민하는 율리우스에게 요슈아는 자신이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 주었고 책 속 영웅들의 이야기는 요슈아에겐 동경의 대상이, 율리우스에겐 미래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요슈아가 알려준 영웅들을 롤모델로 삼고 고민이 사라진 율리우스의 성장은 마치 요슈아 자신의 성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왕국의 중요한 행사에서 처음으로 라인하르트를 보게 된 요슈아와 율리우스. 어린 나이임에도 영웅으로서 완성된 그를 보고 요슈아는 큰 굴욕을 느꼈고 자신과 같은 반응일 거란 예상과 달리 율리우스는 반대로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요슈아는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 이후 요슈아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한동안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안부를 확인하러 온 율리우스는 요슈아에게 자신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슈아는 창문에 보이는 삼과를 따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율리우스에게 그 부탁은 무리한 요구였음에도 율리우스는 최선을 다해 삼과를 따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슈아는 잠시나마 율리우스와 같다고 착각했던 자신이 가여워지며 영웅과 율리우스에 대한 열등감을 인정합니다. 형님 자랑을 늘어놓았던 그간의 모습과 달리 로이를 통해 요슈아의 내면이 드러나면서 같은 것을 동경했지만 자신과 달리 올바르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율리우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가는 요슈아의 형님 자랑은 전부 기만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 율리우스에 대한 열등감을 전부 동경이라는 감정으로 포장하고 있는 요슈아였습니다. 율리우스의 공격과 함께 누구의 것인지 모를 피가 튀기며 로이의 파트는 끝이 납니다. 치명상을 입혀도 재생해버리고 마는 카펠라였습니다. 흩뿌려진 피해의 양을 보면 꽤 많이 치명상을 입혔음을 알 수 있었는데 원작 묘사로는 20번은 치명상을 주었을 테지만 모조리 재생했다고 합니다.
알데바란이 함정을 파놨다고 하자 자신을 위한 거라며 기뻐하고 세욕에 걸맞은 말로 대답하면 그걸로 또 기뻐하는 카펠라였습니다. 준비해둔 함정인 도시청사 지하의 붕괴로 카펠라를 깔아뭉개며 알은 수로를 통해 빠져나가고 투구를 벗어 들어간 물을 빼려고 할 때 아나스타시아가 등장하자 알은 행동을 그만둡니다. 알데바란은 남들이 자신의 얼굴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하다며 얼버무리지만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유는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 여담으로 프리실라만큼은 알의 투구 속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을 본 프리실라의 리액션이 한 단편에 담겨 있었는데 프리실라가 그때 한 말은 몇 번 봐도 눈매가 추악하다였습니다. 눈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스바루도 듣는 말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스바루와 알데바란 외모에 유사성이 들어있습니다. 알데바란은 아나스타시아가 마법을 쓴다는 말에 칼을 겨눕니다. 그간 아나스타시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언급이 여럿 있었고 10화에서 보여준 마법의 비밀은 아직 풀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화에서 의문을 더해가는 알의 발언이었습니다. 의혹은 페리스의 제지에 잠시 멈추지만 관련 장면은 앞으로 더 이어지겠습니다. 도시청사의 붕괴는 현재 상황에서 카펠라에게 낼 수 있는 최대 위력이었지만 카펠라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투를 대비하는 알에게 카펠라는 갑자기 물러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복음서의 지시였는데 전에도 그랬듯 돼지주교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서의 기술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도 용의 피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카펠라. 테레시아가 죽어 사신의 가호가 사라진 것과 다르게 이로써 크루슈의 앞날은 더욱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추격을 막기 위해 아수들을 불러들이고 사라진 카펠라. 몰려드는 아수로 인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알데바란이었습니다. 페리스의 외침은 지난 전투 이후 이동한 라인하르트에게 닿고 제대로 죽지 못하고 삶을 모욕당한 아수의 처지를 죽음으로써 애도하려는 페리스의 대사였습니다. 라인하르트는 마지막 대화가 원인인 탓인지 어두운 표정과 목소리였습니다. 검성으로서 의무를 다한 결과로 붕괴된 가족관계였는데 또다시 의무를 다한 지금 처량함이 부각되는 라인하르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밝혀진 지난화 검성의 가호가 계승된 것에 대한 작가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검성의 가호가 계승된 것은 라인하르트가 원했기 때문이고 테레시아를 보내고 후회하는 하인케를 위해 원했다는 겁니다. 라인하르트는 원하는 대로 가호를 내려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검성의 가호는 유일한 가호이기 때문에 라인하르트가 원하게 되어 내려받은 순간 가호를 빼앗은 형태가 된 것입니다. 애니에서 생략된 부분을 살펴보면 하인켈이 왜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시점은 1화 하인켈의 난동이 있고 난 뒤 율리우스가 스바루에게 설명해줄 때입니다. 애니에서는 15년 전 왕족 납치 사건으로 비렐름이 대정벌에 참여하지 못한 것만 언급되지만 원래는 테레시아를 대정벌에 참가하도록 추천한 것이 하인켈이라는 대사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빠지는 대신 검성인 테레시아를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테레시아를 추천하면서까지 하인켈이 대정벌에 가지 않은 이유는 확실히 밝혀진 게 없어 어떤 일보다 하인켈의 우선순위는 루안나였다고 지레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밝혀진 것은 하인켈이 이를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화에서 있었던 하인켈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대신해 테레시아를 대정벌에 보내고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하인켈은 자신을 원망스러워할 거라는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라인하르트의 가장 수치스러운 트라우마를 묻는 독자의 질문에 검성의 가호를 내려받으면 아버지가 기뻐할 거라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검성의 가호를 원했던 어린 라인하르트. 검성의 가호를 테레시아에게서 빼앗았다는 걸 깨달은 것은 이후의 일이고 이는 라인하르트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5살 때의 라인하르트는 일부러 죽일 마음으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당시의 상황도 잘 몰랐을 것이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라인하르트의 의지로 검성의 가호가 계승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화 리뷰에서 가호의 계승에 판도라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남겨뒀었지만 확실히 검성의 가호 계승에 판도라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경과 함께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난 판도라의 의도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월식으로 오토 일행을 압도하고 있는 라이. 쓰러진 힉스 아르트만을 통해 폭식이 식사를 하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본명을 파악한 라이는 상대의 몸에 손을 댄 뒤 먹는 듯한 행위를 하자 힉스 아르트만은 잊혀지게 됩니다. 분명히 백룡의 비늘 단복을 입고 있는 남자였지만 단장인 다이너스에게 그를 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라이를 통한 힉스의 재현과 다이너스의 대화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작가도 둘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이름이 나왔다고 언급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백룡의 비늘이 뮤즈상회에서 일하는 이유는 자금과 자재를 조달하기 위함이고 자금과 자재가 필요한 이유는 고향의 토지를 정화하기 위한 마광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향은 흑사의 습격을 받고 몸이 돌이 되고 마는 풍토병이 발생했는데 유일한 해결책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마광석이 필요했습니다. 다이너스는 흑사의 습격으로 가족을 잃었다고 전해지는데 잃은 가족 중 하나가 메일리가 아니냐는 떡밥이 있습니다. 과거 마주와 함께 숲에서 홀로 자란 것처럼 보인 메일리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 입고 있던 옷에 메일리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 엘자는 메일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메일리는 제대로 된 가족이 있었고 다이너스는 가족을 잃었는데 라이가 다이너스의 과거 이야기를 하며 나온 메일리 출생에 대한 떡밥이었습니다. 여담으로 메일리의 이름은 각각 일본어와 영어로 이렇습니다. 메일리의 공식 한국어 번역명은 서적판에서는 메일리고 애니판에서는 메이리입니다. 애니판에서는 일관되게 메일이라고 번역되는데 정작 이번화 부분인 서적판 20권에서는 이 부분만 메일리가 아닌 메일이라고 나왔습니다. 서적으로 보면 기존의 메일리와 이번화에 언급된 메일리가 다른 인물이라고 헷갈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원서로 보면 메일리가 자신의 이름을 대는 장면과 라이가 메일리의 이름을 입에 담는 장면에서의 표기는 일치합니다. 미국에서 방영하는 영어 애니판에서도 기존의 번역명과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 영어권 시청자 입장에선 이번화에 언급된 인물이 또 다른 등장인물이라고 헷갈릴만 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어 서적판과 영어 애니판에서 다르게 표기된 부분이 있었지만 원문을 보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는 메일리를 떠올리게 되는 장면임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토는 먹히지도 않았는데 주변인들이 이름을 모르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에밀리아 진영인 램을 먹었음에도 라이는 오토의 이름을 모르는데 1기 마지막 루프에서 오토가 합류하는 시점은 램이 출발하고 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라이에게 폭발하는 마석을 붙인 오토의 활약에도 라이의 옷만이 찢어질 뿐이었습니다. 라이의 몸에 있는 흉터는 9화에서 보여진 것처럼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폭식의 과거에 해당하는 언급이었습니다. 상인 가문 출신인 오토는 스웬가의 방침에 따라 적당히 호위술과 마법을 배웠는데 그로 인해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돌을 날리는 땅 속성 마법 도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2기에 해당하는 가필과의 전투에서 오토가 도나를 사용하는 장면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생략되고 이번화에서 처음으로 보여졌습니다. 라이가 오토의 손가락을 먹으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베아트리스의 등장과 함께 서브타이틀의 색이 반전되며 라이를 막으려는 것처럼 제목에 추악한 만찬회에서 추악이 제거됩니다. 이번 3기에서는 서브타이틀을 띄우며 스토리를 이어가는 연출이 더욱 돋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연출이었습니다. 만화를 한 개까지 쓴 탓에 잠들어 있던 베아트리스였는데 만화를 보충하면 깨어난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베티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한 건 페리스의 대사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누워만 있던 베티가 깨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토가 베아트리스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아도 램을 먹은 라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이는 램이 했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며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스바루를 원하고 베티와 오토는 이 녀석만은 스바루와 만나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15화가 끝이 납니다. 리제로 3기는 16화 구성으로 다음 화가 3기의 마지막 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의 제목이 먼저 공개되었는데 마지막 화는 프리스텔라 공략전 리절트라는 제목입니다. 1기에서 2기가 나오는 데에 4년이 걸렸고 2기에서 3기가 나오는 데에 또 4년이 걸렸는데 이를 생각하면 3기가 끝나고 4기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3기에서 4기가 나오는 것은 빠른 시일 내라고 기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개된 애니메이션 축전을 보면 당연하게도 1기 축전에는 1기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2기 축전에는 2기에서 활약하는 등장인물들이 그려졌습니다. 3기 축전에서도 역시 3기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그려져 있지만 3기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 이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4기가 나온다면 등장하게 될 인물들로 다음 시즌을 염두에 둔 3기 축전이라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하며 3기의 마지막 화를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5화 리뷰를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